여러 대상이나 정보를 어떤 조건에 따라 분류하면 그 모임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이 집단을 어떤 조건에 따라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단을 분류해서 모임을 구성한다고 할 때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나이, 혈액형, 키 또는 옷차림이나 학력, 고향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명확한 기준, 즉 조건을 제시해서 모이는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 모이세요 라고 했다고 한번 해보죠. 나 36인데 나이가 많은 건가? 나이가 많은 사람, 자 이렇게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살의 나이는 20살보다야 많겠지만 40살보다는 적은 나이입니다. 즉 나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임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상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할 때는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많다 또는 적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학력이 높다, 학력이 낮다,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 훌륭한 사람이다 또는 아름답다, 뛰어나다. 안 됩니다.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수학에서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이 남자여야 할 것. 자, 이 조건에 따라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 모임은 집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에서 집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임에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집합의 이름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집합 A, 집합 B.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남자만 모인 이 모임은 집합 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들의 이름이 각각 A, B, C, D, E, F, G, H라고 할 때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모두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집합에 속해 있는 경우는 그 집합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구성원의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고 기호로는 자, C라는 구성원이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기호로 나타내 줍니다. 또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경우에는 원소가 아니다. A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 A의 구성 성분들을 다 나열해 볼까요? A, B, C, D, E는 집합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입니다. 이 원소를 모두 나열하고 이 원소들이 모여 있다라는 표시를 하고 이 모임을 이루고 있는 기준이 명확해서 집합으로 인정받고 집합의 이름이 부여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집합 A는 자, 요런 원소들만 모입니다. 단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남자여야 할 것. 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각각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요건 원소 나열법, 요건 조건 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막대기를 읽을 때는 바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X바, X는 남성, Y바, Y는 여성,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어떤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때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입니다 라는 것도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나타내는 넘버의 앞글자를 따서 n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집합의 이름을 써줍니다. 또는 n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집합을 아예 통째로 적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라는 이름을 가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5가 되겠죠. 또는 요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답은 5가 됩니다. 기호의 사용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런 기호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자라는 공통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뭐지 싶은 이 기호도 약속한 대로만 해석하면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자, 모여라 했는데 아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원소가 없다는 거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다. 답은 0이 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은 기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n 괄호 열고 이렇게 공집합을 집어넣으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답은 0이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0개이거나 원소의 개수가 3개처럼 셀 수 있는 이러한 집합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냐 무한계냐에 따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x바, x는 자연수들만 모이세요. 자, 이 집합은 무한집합이 됩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으로 보통 집합의 이름을 n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외에도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등 이 집합들도 무한집합이 됩니다. 1번 집합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나타내어라. 자, 2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자, 막연히 큰 자연수의 모임. 요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크다라는 표현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비교 대상을 제시해주면 이 모임의 대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이 됩니다. 2번 막연하게 작은 짝수의 모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작은지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짝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짝수들 중에서 이보다 작은 짝수 여기에 모여라 했습니다. 과연 이보다 작은 짝수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그런 수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이는 대상이 분명하게 없습니다.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임의 기준이 명확한가가 중요합니다. 비록 원소는 하나도 없지만 집합이 됩니다. 자, 이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 이를 제외한 자연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연수 중에 이에 가까운 자연수 모여라 했습니다. 과연 모임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나요? 자, 7이라는 수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나 2에 가까운 수 맞아? 3이나 4 같은 수보다는 2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0이라는 수보다는 2에 가까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물음표가 던져진다는 것은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2보다 큰 한 자리 소수의 모임. 자,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자,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 중에 2보다 큰 한 자리 소수 모여라 하면 3, 5, 7 이렇게 3개의 소수가 모이겠죠? 집합입니다. 2번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전체의 집합을 각각 N, Z, Q, R이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이런 기호 중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자, 0은 자연수 집합의 원소이다 또는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2는 정수 집합의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원소이다. 루트 2는 유리수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루트 2나 2-루트 3은 무리수. 자, 실수의 집합에는 이런 자연수들도 있고 0이나 정수도 있고 이런 분수나 소수도 있고
루트 2나 2-루트 3 같은 무리수도 있습니다. 2-루트 3은 실수 집합의 원소이다.